자, 거기 9번 문제. 207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의 행위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 정책. 이건 거기 위에 표만 보면 되겠죠.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 재분배 맞죠? 로이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 규칙과 관련된 건 정책은 구성 정책 맞고, 로이의 분배 유형에 따른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이유로 분배 정책은 고속도로 건설에 있다 맞고, 자 로이의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이유로 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 정책 맞고, 그렇죠? 로이의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의 예로 규제 정책은 식품위생에 관한 정책이 있다 맞고, 로이의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구성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은 뭐였습니까? 분배. 재분배는 저소득층과 관련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로이는 두 가지로 물어본다는 거 금방 알겠죠? 어디에 속하는가 정책이 그거 물어보고 이것에 관련된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15번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선거구 조정 정책,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국유지 불화 정책 중 로이가 제시한 구성 정책의 사례가 아닌 것은 국유지 불화. 국유지를 여러분 뭡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불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분배죠. 배분이죠. 공직자 보수, 그 다음 16,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맞고, 그쵸? 로이의 17,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누진소득세와 같이, 누진소득세, 이데올로기적 기반, 그건 재분배 정책이죠. 로이의 18,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 같은 정책 현상이 나타난다 맞고, 19, 로이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것. 자,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건 규제하고 재분배가 있는데, 거기 그냥 집단 사이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고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행위 통제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규제가 되겠죠. 만약에 재분배가 되려면 환경을 통제한다고 해야 되겠죠. 20번 러그롤링은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거나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포크배럴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문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 물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뭐 했느냐? 서로 간에 뭘 하고 나서 서로 간에 뭘 줄게 뭐 주라 이런 것들이 거래가 있어서 하는 것은 로그롤링이고, 이권을 따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것은 포크배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 알몬드와 파일배럴은 정책을 분배, 규제, 추출, 상징 맞죠? 뭘 넣었다 그랬어? 추출과 상징, 그쵸? 분류했다. 로이는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집행, 이게 틀리게 나왔어. 정책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그랬어?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 그랬어. 로이는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조금 35번과 여기하고 35번을 봐봐요. 35번. 로이의 35번 보니까 로이는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 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걸 맞는 질문으로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건데 답을 안 고치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 논란이 좀 됐는데 그냥 답 처리를 안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틀린 거죠. 이 못에 보면 35하고 뭐하고 비교해 보면 22하고 비교해 보면 그쵸? 근데 놀랍게도 안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뺄까 하다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 있어서 그냥 올려놔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답을 고를 때 완벽하게 틀린 답이 있으면 그 답으로 먼저 하자 이거야. 네, 제가 여러 원서까지 봤는데 로이는 정확히 정책 결정 과정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랭클린과 리플라이 프랭클린 하면 이건 맞겠지만 로이여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려주려고 올린 거니까 안 봐도 된다. 23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 보수 결정 등 맞다. 그렇죠? 리플라이어 프랭클린의 정책위원 중 재분배 정책은 안정적 정책 집행을 위한 루틴화. 아까 SOP가 가능한 게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SOP가 가능한 게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루틴화가 가능한 거 분배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루틴화가 어렵습니다. 재분배는. 왜냐하면 뭐가 갈등이 심하니까 이대율 논쟁 강도 또한 높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맞게 하려면 루틴화 가능성이 어렵고, 그렇죠? 또는 루틴화 가능성이 낮아져.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논쟁 강도 또한 높다. 그러면 맞죠? 왜냐면 SOP가 높게 되면, 즉 거기 루틴화 가능성이 높게 되면 그냥 루틴에 맡기면 되니까 경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별로 크게 안 일어난다. 노진과세, 그 다음 임대주택, 세액공제, 도로건설들은 재분배정 하나가 아니네. 뭐가 있습니까? 도로건설. 아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재분배정책 들어갑니다. 도로건설은 틀렸습니다. 도로건설은 분배. 로이의 정책위원 구분은 상호 배탈성이라는 분리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아까 농지 보조금 이야기 했었죠? 보조금은 재분배에도 들어가고 분배에도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맞고, 로이의 정책 분리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X입니다. 여기 O입니다. 이 부분 좀 바꿔야 되겠네. 그 다음 알몬드와 파울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은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추출 정책이죠. 이 부분 잘못됐어요. X. 29번 로이는 국민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 정책으로 분류한다. 국민연금에 관한 것은 분배가 아니라 구성이었죠. 이것도 X.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용이해졌다가 아니죠. 이 조작적 정의가 상당히 애매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27번 O, 28번 X, 29번 X, 30번 X.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해해서 올린 거야. 오해해서. 틀린 것을 했는데 맞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OX를 정해놨는데 27번 O, 28번 X, 29번 X, 30번 X. 31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배분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배분 분배 정책은 로그롤링, 포크배럴 같은 정책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맞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재분 정책은 이념적 논쟁과 소득 계층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 운영 절차나, 아까 이게 루틴화입니다. 정책 집행이 루틴화입니다.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그쵸?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리플레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경쟁적 규제 정책은 배분적 성격과 규제 정책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여기까지 맞고, 규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
경쟁적 규제라고 그랬습니까? 보호적 규제라고 그랬습니까? 보호적 규제라고 그랬죠.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보호적 규제 정책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 집행 조직과 피규제 집단 간 갈등이 가능성이 높다. 맞죠? 아까 순서로 보면 뭐였어? 갈등이 높은 순서로 재분배, 보호 규제, 그 다음 경쟁 규제, 그 다음 분배 이랬죠? 로이는 정책 유형에 따라 35분 했고 36번 로이는 정책 유형을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이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 행사 방법, 직접이냐 강제이냐 비용이 부담 주체가 아니라 강제력 행사 대상이었죠. 앞에만 보도록 강제력의 행사 대상이 또는 강제적의 적용 영역 이런 거라고 그랬죠. 강제력의 적용 영역 또는 강제력의 행사 대상 이렇게 바꿔야 되고 37. 로이의 분류 중 재분배 정책에는 연방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고 구성정책에는 선거구 조정기관 시설 맞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확히 맞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여기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래서 자, 의의하고 정책 유형을 봤습니다. 그다음 정책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그렇죠? 그다음 정책 참여자. 선생님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책 결정 요인은 왜 나왔는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책 결정들을 하죠. 이런 정책 결정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생각해요. 자, 당연히 크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기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 우리가 엊그저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 이런 사회적 요인 또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 크게 일어나는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책들이 주로 일어난다고 봤고 또 하나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 국회에서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부분이 있죠. 정치체제.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책 결정 요인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서. 근데 놀라운 발표를 하나 합니다. 거기 도슨과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211페이지 마번에 있는 도슨과 로빈슨의 경제적 자원 모형 이런 부분에서 정치학자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를 하냐면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일방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정치적 요인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잘 봅시다.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에도 영향을 줘서 정치인들에게도 이번에 봐봐. 이 누가 죽으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죽으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뭐한단 말이야. 뭐야 이거 문제가 많네? 하고 그들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정책 이를테면 교권보호 정책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요인이 여기서 영향 준 건 순전히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간 거지 여기서 직접 주는 건 없다. 그럼 이게 영향을 주는 건 허위 변수겠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된 건 변수겠죠. 다시 자, 우리가 봐봐. 술이 폐암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로는 그런데 담배를 피면 그러니까 희한하게
술 먹은 사람이 폐암률이 높아서 안 먹은 사람 중에서. 그럼 술이 폐암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술 안 먹는 사람보다는 술 먹는 사람이 폐암이 더 높으니까. 근데 담배를 피면 우리가 술 먹을 때 담배 많이 피해 안 피해요? 결국은 담배가 폐암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렇죠? 술 먹으니까 담배를 많이 피고 또는 담배를 피게 담배 때문에 술 먹는다 하든 어쨌든 결국은 담배가 폐암에 영향을 주는데 마치 술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 우리 술이 폐암과 영향이 있다 이런 거 할 때는 술은 허위변수라고 그래요. 영향도 안 주면서 영향을 끼친 것처럼 하는 것들을 허위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인 것에도 영향을 줘서 여기 이리 봐봐. 정치적인 여러 정치 체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허위변수고 사회경제적 요인은 뭐다? 이 주도적이다. 자, 생각을 해봐. 정치학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치학자들이 이 학문적인 정치학이라고 그랬죠, 아까. 근데 정치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친대. 그럼 정치학 연구해서 필요 없네,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또는 여당인 야당이 이런 거 중선거 이런 거 뭐하게 정치학에서 연구해? 뭘 필요가 없는데. 정치는 하등 영향 안 주는데. 그러니까 정치학계에서는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 다음 연구가 나와요. 거기 있는 거 크노드와 매클로너의 혼합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 야 그거 아니야. 정치학자들이야. 보니까 맞아. 네 말 맞다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줘. 근데 정치인들이 얼마나 활발히 토론하느냐 이게 대통령제였느냐 의원 내각제였느냐도 어느 정도는 주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종래는 50%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50%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영향받은 것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 50%가 아니라 약 한 30%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런 연구가 무슨 연구냐면 거기 혼합변수, 혼합 모형이야. 그러니까 혼합 모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요인과 함께 정치적 변수가 정치 체계를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설명했다. 정책 변수의 정책은 혼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정치적 요인의 독립적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걸 입증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니네들 이 요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의원 내각제였느냐 아니면 대통령제 이런 것들 그쵸? 또는 어떤 야당 여당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정치 요인도 영향을 줘. 그렇죠? 그래서 왜 혼합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래 여기서 영향받은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하는데 여기 30%는 순수하게 영향을 준 거야. 정치적 요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 정치가 독자적으로 정치적 요인이 독자적 영향력도 준다.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정책에 지금 정책학이니까 정책에 누가 영향을 주냐? 사회 경제적 요인이다. 이건 의원 내각제든 정치적 요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또는 야당과 여당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 국회도 양원제냐 단원제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냐 이 말이야. 거기에 있는 위의 연구들은 노슨의 연구에서는 천만에 갔으면 그 영향 안 주더라 이 말이고 뒤에 있는 크노드의 연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영향 줘. 물론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줘서 그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있어. 그렇지만 정치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 내용이야. 지금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도 딱 한 문제 나왔어. 지금까지 딱 한 문제. 뒤에 보면 딱 한 문제 나왔는데 없네. 어디야?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 여기 아니고 뒤에 실어졌나?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자, 안 나왔나고요? 문제가 어디 한 문제가 나중에 풀어볼 겁니다. 어디 한 문제가 숨어 있을 겁니다. 어디 한 문제가 숨어 있을 건데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다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냥 도스는 허위 변수로 왔다. 크루드는 그런데 뭘로 왔다? 혼합 변수로 왔다. 다른 말로 도스는 정책적인 영향 없다. 정치는. 그쵸? 크루드는 아니야. 영향 좀 있어. 독자적으로 미치는 것도 조금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실은 이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정치학에 정말 정체성이 왜 필요해요, 정치학이. 이런 논의까지 부분까지 갈 수 있게끔 상당히 큰 충격적인 연구였거든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다행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 참여자. 정책 참여자 문제. 정책 참여자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문제로 딱 나온 게 공식적 참여자냐 비공식적 참여자냐 이것만 이야기되면 돼요. 공식적 참여자냐 비공식적 참여자냐. 공식적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비공식은 제도적으로는 정책 형성하는 데 관여할 수 없는 거. 공식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제도적 참여자 거기 있는데 이것만 잘 받으시면 돼. 거기 공식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쭉 나와 있죠? 자, 212페이지. 입법부, 대통령과 행정수반, 행정기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런 데는 다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없어? 정책 공식 참여자죠. 인천시에서 투자 지역을 설정한다. 그럴 때 인천시장 같은 사람 대표적인 정책 참여자죠. 자, 거기 입법부, 그 다음 입법부는 당연히 대통령 굉장히 제일 강력하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특히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다. 자, 그 다음 행정관료. 공무원들도 당연히 입법 정책에 참여하죠. 정책 결정하는데 정책 참여자가 됩니다. 사법부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는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참여하겠죠. 그래서 213페이지 대표적으로 거기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판결 내림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세종시로 옮기려고 그랬죠. 자,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세종시로 옮기려고 그랬어. 그때 헌재가 관습헌법이라고 그래서 자, 수도는 헌법이 정한 건데 법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수도는 못 옮겨. 행정이 바꿔줬죠. 원래 정책이 바꿔. 정책은 수도 이전이잖아. 수도 이전 정책은 완전히, 물론 행정수도는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백지화 수준에 이르러버렸죠. 원래는 완전히 수도를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정책이 변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원도 사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사법부 적극적인 이런 거 읽지 마십시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감사원이나 지방자치장 다 할 수 있고, 비공식이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은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반 국민, 그런데 가끔은 참여할 수도 있죠. 제도적 참여자는 아니에요, 정책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니까 7번 보니까 최근에는 5번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도, 주민 투표나 주민 송환, 주민 발의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참여하긴 하죠. 투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특히 7번 최근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공론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8번 공론은 수기를 바탕으로 하는 정제된 여론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거기 214페이지에 제가 여론조사 말고 공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걸 뭐라고? 수기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쭉 읽어보면 되는데, 공론조사는 나중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탈락자도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공론조사는. 그 다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익 집단도 비공식이죠. 자, 215페이지 보니까 여러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의사협회, 약사협회 비공식이죠. 자, 다음 셈버 다원주의 자기수정 기준 뒤에 다원주의 또 나옵니다. 이익 집단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되고 시민단체도 어때요? 비공식이죠. 그럼 좀 오해하는 게 정당도 비공식입니다. 정당은 공식 아닙니다. 비공식. 그 다음 전문가 집단도 교수들 같이 전문가들도 비공식이죠.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자,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7. 정책과정 참여자에서 의회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맞죠? 공식적 참여자 맞고, 헌법재판소는 위원 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정책과정 참여자에서 정책 전문가는 정책을 분석, 평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거 맞고, 4번 맞아 틀려.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입니까? 비공식 참여자입니까? 비공식 참여자. 5번 우리나라 정책과정 참여자에서 사법부는 정책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에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해 정책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한다 맞고 6번 우리나라 정책과정 참여자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서 정책 집행 과정을 평가한다 맞고 우리나라 정책과정 참여자에게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행정기관이 법률 제정합니까? 법률 제정은 뭐 일단 행정기관도 일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은 안 하죠. 그래서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나 현재가 주로 하죠. 그 다음 또 정확히 법령이 아니라 법률 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제정은 의회가 하죠. 그렇죠? 8번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사고 권한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서 정책과정의 주도 능력을 수행한다 맞고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서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맞죠?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 중간에 탈락한 경우 중간 탈락자가 많다고 그랬죠? 11번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수기와 토론 과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제된 국민 여론 수렴 맞고 우리나라에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활용한 사례 신고리 원전 5,6호기라고 그랬죠. 다시 214페이지 보면 공론조사에서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문제는 뭐야? 정책 참여자에서 문제 나오는 건 그냥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만 알면 되고 우리가 자칫 정당 이랬을 때 공식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구분하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 없다. 정부 정책 의제 설정 그렇죠? 자, 무슨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괄 봤습니다. 이제 정책 의제 설정 시험에 이 부분도 한 부분 나오니까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정책 의제 설정. 그렇죠? 그러면 정책 의제 설정은 아까 많은 사회적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공식 의제로 되는 거. 그렇죠? 그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 등장 배경과 의제 설정 의미, 등장 배경과 개념에서 정책 의제 설정은 1960년대 미국의 대규모의 흑인폭동을 계기로 특정한 사회 문제가 왜 정책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학의 연구의 대상이 된다. 생각을 해봐. 1960 딱 됐는데 베트남 문제라든가 흑인폭동 문제 같은 게 정부에서 전혀 언급되죠. 그 전에 조짐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 어떤 폭동도 조짐 없이 일어나지 않잖아. 베트남도 했는데 끊임없이 물자 부어나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 반발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되는 데서 국무에서 우리나라 같은 국무에서 전혀 안 다뤘다는 거야. 그래서 왜 어떤 문제는 들어오고 어떤 문제는 안 들어올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정책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믿어지는 것과 현재 바람직지 못한 것의 차이를 말하며 정책 의제는 권위 있는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문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정책 의제. 뒤에 또 쭉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게 있어? 이를테면 바람직한 상태가 있는데 현 상태가 이 갭이 뭐가 될 수 있겠어? 정책 문제가 되겠죠. 도로가 더 건설됐으면 바람직한 상태인데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 그럼 도로 건설이 뭐가 되는 거야? 정책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쌤 부모님한테 용돈 얼마 받으셔? 부모님한테. 우리 쌤 부모님한테. 바람직한 상태가 지금 한 50만 원이죠? 월. 근데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 20만 원 받아내는 게 정책 문제가 되겠죠? 농담을 해봤는데 전혀 재미없어서. 어쨌든 이걸 정책 문제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서, 그러면 정책 의제 설정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뭐 한다 그래? 공식적으로 문제화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걸 뭐라고 그랬어?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책 의제 설정의 중요성과 3종 오류라는 게 있어. 이제 3종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거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봐. 우리는 여러 가지 실험에서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오류를 이야기할 때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라는 게 있어요. 1종, 2종, 3종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해서 요약집을 통해서 조금 보면 요약집은 뒤쪽에 나와버렸네. 그래서 뒤쪽이 아니라 62페이지 안에 오류의 유형. 일종, 2종, 3종 오류라는 게 있죠. 지금 3종 오류 이야기할 때 이 1종, 2종, 3종 오류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편하게 한번 듣고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1종 오류라는 게 뭐냐면 이것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려고, 정책을 또는 결정하거나 집행하려고 하면, 정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가 돼? 연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 정책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그러면 1종 오류, 2종 오류, 한번 3종 오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고.
자, 오늘은 경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니까, 자,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어. 그러면 경찰은 용의자가 무죄라고 생각할까?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용의자는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경찰은 뭐 해야 돼? 경찰은 여기서, 자, 마치 어떤 정책을 펴면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까? 행정가들은 어떤 정책을 펴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하겠죠.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죠.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보다 뭔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 잘 생각해봐요. 그냥 편하게. 용의자는, 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은 용의자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경찰이 무죄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용의자에게 네가 무죄가 아님을 증명해봐,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다시요. 경찰이 용의자가 무죄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무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맞겠어? 아니면 용의자도 무죄 아니거든, 네가 무죄임을 증명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첫 번째가 맞죠. 그러니까 용의자들은 거의 묵비권 행사해버리죠. 증거 대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했어, 증거 대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증명을 해야 돼? 경찰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경찰이 바라는 가설을 그냥 편하게 들어야 작업가설이라고. 이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걸 연가설이라고 불러요. 연가설. 규무가설이라고도 하고 연가설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연가설을 가지고 하는데, 연가설이 3이야. 맞아. 이거 연가설이 거짓이고, 여기가 채택하고, 여기는 뭡니까? 기각하고. 연가설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몰라도 그냥 3조고리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일단 이건 체계적으로 지금 처음이니까 잘 알아두면 뒤에 굉장히 좋아요. 뒤에 계속 이 문제는 나오니까. 어차피 행정은 이런 문제니까. 정책을 했으면 행정가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변화가 없다고 놓고 변화가 있음을 행정가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을 해봐. 연가설이 맞아. 용의자가 무죄야. 3이야. 근데 연가설, 용의가 무죄임을 채택해 줬어. 아무 문제 없죠. 미안해. 무죄고, 내가 경찰인데 진짜로 무죄고 3이었고 연가설이. 그래서 연가설 채택해 줬어. 무죄, 무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냥 헛수고 하는 거죠, 경찰이. 근데 용의자가 연가설이 3인데 기각을 해버렸어. 용의자가 이 무죄라는 걸 기각해버려. 용의자가 뭐가 되겠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죄 안 짓고 교도소 가게 생겼죠. 이런 것들을 일종으로. 굉장히 억울한 오류죠. 자, 이번에는 연가설이 거짓이야. 용의가 무죄 아니야. 근데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채택해 버렸어. 그러면 이거 오류죠. 완전 땡 받죠.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중 오류. 자,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연가설이 기각되고 거짓이고 그래서 기각됐어. 그렇죠? 그럼 이건 가장 누가 바라던 결과야. 경찰이. 그걸 검정력 이렇게 부른다면. 통계에서 많이 봤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래서 이건 없는 거야.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인데. 한번 볼까요? 행정가 입장에서는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뭐가 되겠어? 작업가설이 되겠죠. 원하는 거겠죠.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게 연가설이야. 그러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냥 효과가 없다는 것을 뭐 했다, 정책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안 했어. 그럼 뭐 아무 일 없겠죠. 정책이 이 효과가 없다는 게 맞아. 근데 효과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을 기각해버려.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했어. 그럼 뭐야? 일종오류. 그렇죠? 그 다음 연가설이 거짓이야.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거짓인데 이걸 뭐 했다? 채택해버렸어. 거짓이란 거. 연가설이 효과가 없다는 걸 채택했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건 이종오류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보니까 효과 없는 정책 제안을 채택한 오류가 일정 오류였죠. 우리가 요약지 보니까 효과가 없는데 불구하고 채택해버렸잖아. 이 효과가 없다는 걸 기각해버렸으니까 채택했단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면 연가설 기각이고 그 대안을 채택했다는 소리죠. 자, 다시 봐봐.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각했단 말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효과도 없는데 불구하고 채택했다는 소리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임, 연가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 연가설 여기는 뭐가 되겠어? 정가설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거짓이야. 효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걸 채택하게 되면 그럼 변화가 없구나. 그러면 뭐 하겠어? 그 정책 안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우리가 이종오류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해는 됐어? 그 다음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게 거짓이야. 실제로 있어. 그래서 정책을 하기로 했어. 없다는 걸 기각해버리고 하기로 했어. 그럼 그건 뭐야? 가장 행정가가 바라는 거죠. 그럼 자, 우리가 애울 때 이렇게 해보면 돼. 일종오류는 뭔데? 효과 없는데 채택하는 경우고 이종오류는 효과가 있는데 채택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잘 봐. 일종오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일종오류를 생각할 때 억울한 경우 이종오류는 땡 잡은 경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 그냥 생각했어요. 이거 한번 봐봐. 일종오류하고 이종오류 관계를 한번 보면 일종오류를 줄이려고 하면 자, 억울한 사람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증거를 요구하죠. 5가지는 어림도 없어. 10가지를 요구해. 그럼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기겠어? 증거 한 2-3가지는 다 풀려나겠죠? 10가지 이상이야만 뭐하니까? 유죄로 때릴 거니까. 그쵸? 그러면, 자, 이번에는 너무 땡 잡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안 되겠어. 조그만 혐의가 있어도 뭐 하겠어? 너, 무죄 아닌지 하고, 무죄, 기각해버렸어. 그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종오류와 이종오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효과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야. 효과가 없는데 길을 낸 거야. 이건 일종오류. 이거 효과가 많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와버렸어. 그 건설을 안 해버렸어. 그럼 뭐 어떤 오류? 이중오류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삼종오류는 뭐냐면 삼종오류는 이것들은 어떤가?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나온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삼종오류는 목표 설정 과정에서 나온 오류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삼종오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부분만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야. 앞에 보면 정책 목표라고 나왔는데 한번 거기 볼까요? 정책 목표라고 나왔는데 지금 198페이지 한번 봐봐. 198페이지.
자, 쌤 이제 이런 거야. 아까 교통의 원활화, 수사인 차량 통제 신속화와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죠. 근데 다시 차량 통제 신속화와 대중교통 수단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로 건설, 도로 확장, 지하철 확대, 버스의 증차. 그렇죠? 자, 우리가 좋아. 교통이 막힌대. 이쪽 지역에 교통이 막힌대.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생각해봐. 이제 두 번째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교통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교통을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겠어? 속도를 신속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여기가 대중교통 확대하는 거. 근데 이 동네는 자가용족이 많아. 거의 다 부자들이라 자가용 타야지 대중교통 안 타. 그런데 목표를 뭘로? 대중교통 확대로 목표를 잡아버리면 목표 자체가 틀려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목표 선택을 틀리게 하는 것이보다, 그렇지, 이걸 제3종 오류라고 그래. 다시요. 3종 오류는 목표 선택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야. 자, 길이 너무 막히는데 이걸 도로를 확대할 것인, 도로가 좁아서 그러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는 석유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냐? 유류세가? 유류세를 인하해봤어. 근데 그게 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 거야. 그럼 유류세 인하 아무리 해도 뭐 하겠어? 여전히 인상해봐야 막힐 거 막히겠죠.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맨날 자가용 다니던 사람들이 많은데 대중교통 확대해봤자 이거 교통 원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제가 그렇게 목표 자체를 잘못 선정하는 걸 뭐라 그래? 제3종 오류. 그러니까 의제 설정에서 아까 교권의 침해가 있단 말이야. 잘 생각. 교권의 침해를 할 때 이거 잘 봐. 이럴 수 있잖아.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너무 보호해서 그런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래서 학생 인권 보호를 낮춰야 된다 라는 대책을 세워버리면 이거 도저히 뭐 한단 말이에요? 잘못 목표를 설정한 거죠. 그렇죠? 교권을 다른 방향에서 여러 가지 확대하는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인성에서 그래서 이제 체벌도 허용하고 옛날같이 손 들고 서 있기도 허용하고 이런 걸 다 허용하도록 했다. 완전히 뭘 한 거는? 목표 자체를 잘못 설정한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제3종 오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1종 오류, 2종 오류는 봐봐. 1종 오류는 효과가 없는데 다리 건설했어. 괜히 건설했어. 2종 오류는 다리가 분명히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건설 안 해버렸어. 없는데 있다고 그런 거고, 있는데 없다고 그랬죠. 3종 오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뭐 한다? 목표 설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잘못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걸 무슨 오류라? 3종 오류를 한다. 이해됐어요? 문제 자체를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는 거. 방금 같은 교권 보호를 위한 문제, 뭐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냐, 교권이 출원했냐, 이걸 학생 인권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한 거죠. 이런 오류를 몇 종 오류? 3종 오류라고 그래.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럼 정책 의제 설정에서 왜 3종 오류를 이야기했는지 알고, 이제 1종, 2종 오류는 나중에 평가에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정책이 진짜 있었는데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겠죠? 자, 다시 한번. 정책 효과가 없는데 있는 걸 무슨 오류? 1종 오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안 세우는 경우를 뭐라고, 안 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2종 오류. 그렇죠? 이것만 잘 외우면 안 틀려요. 3종 오류는 원래 안 틀리게 돼 있어. 그냥 목표 설정, 문제적인 자체를 잘못했을 때 목표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그쵸? 이걸 뭐라 그런다? 3종 오류를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됐죠? 이제 1종, 2종 오류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부분을 간단히 OX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OX 문제가 1종, 2종, 여기 있겠다. 우리 그냥 이걸로 봅시다. 1종 오류, 2종 오류에 가는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요약집에 62페이지 보면, 자, 봐. 앞에 빼고 제1종 오류는 하고 나온 거 있죠? 62페이지, 요약집 62페이지에 제1종 오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제1종 오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없는 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2종 오류라고 그랬죠? 그쵸?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2종이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 2종 오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발생한 것.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1종 오류라고 그랬죠? 정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종, 맞죠? 3종 오류, 제3종 오류는 문제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 오류, 맞죠? 제3종 오류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는 경우, 맞고. 제3종 오류는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 단계가 아니라 문제 선정 단계에서 일어나겠죠? 목표 설정이나 문제 선정, 그쵸? 대안의 선정 및 제시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1종, 2종 오류죠. 자, 정책 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해서 정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 정책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했다고 그랬죠. 그건 3종 오류라고 그랬죠. 3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심화해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건 문제 풀려고 그런 거야, 이런 거. 근데 쌤들 이 문제 나오면 1종, 2종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1종 오류는 없는 데 있는 거, 2종 오류는 있는 데 없는 거. 이건 막판에 한 번쯤 봐두고 가야 돼, 마지막에. 헷갈리니까. 그쵸? 자, 식사하겠습니다.